안녕하세요. 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급 영양학을 공부하게 될 최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갑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고급 영양학을 수업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급 영양학은 늘 얘기하다시피 다들 어려워하는 과목이고 그 이름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멀리서 보면 영양학이라는 이름은 우리 생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볼까 하고 들어가서 발을 딛는 순간 너무 간단하게 하기에는 너무 평상적인 상식 수준이고 깊게 들어가자니 늪처럼 끝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깝게는 생리생화학을 걸쳐야 하고 또 멀게는 의학까지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생애주기에 간다거나 여러분들이 식이요법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질환에 대한 기전도 감지를 해야 식사 처방을 할 수 있을 만큼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내과 수준인가 해서 이렇게 보면 일반 내과도 아니고 막 내분비내과 쪽도 알아야 하고 신장내과 쪽도 알아야 하는 상황이 막 오고 막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치매병동에도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뻗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뻗어나갈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가 참 숙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면 이것까지 가면 너무 깊은 발에 빠져 있을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해가지고는 이제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점점 문제가 깊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감도 있으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우리가 서치를 해야 되는 게 영양학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문제 패턴을 보고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양학의 중요성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두루두루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해버리고 나는 그냥 영양에 대한 것만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놓치고 다른 전공에서 가져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아직도 우리가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 전공자의 지식 수준과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영양 전공자들의 수준이 괴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정도 될 거라고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약간 수박의 두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깊이 있게 못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 학부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답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먹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뭐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내가 먹은 음식은 뭐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이러면 그 설명을 대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묻는 그런 수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나만 이불 속에서 독립만 하듯이 오로지 그 길만 가갖고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버텨나갈 수가 없다는 건 분명하니까 그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영역을 약간 뺏긴 부분이 뭐가 있냐면, 트레이너들이 영양을 가지고 운동선수들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양을 별도로 공부를 해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먹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운동생리를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 어떻게 운동하세요는 트레이너가 하지만 먹는 것과 관련된 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어려워서 이렇게 하니까 니즈는 사회에서 생기는데 관련된 우리들은 그건 모르겠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 스포츠 쪽에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식단 짜고 대사에 대한 설명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땅에서는 갈 곳이 사실은 지금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트레이너들이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양학회 같은 데 하면 그러니까 체육학과에서 스포츠 영양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영양학회인데. 그 사람들의 그 생리적인 수준이랑 식품이랑 연결해가지고, 영양과 연결해갖고 하는 수준이 이제 막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구멍에서 생기면 안 되므로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는 나는 임상에 대한 대사는 병원 영양사가 할 거야가 아니라 산업체든 학교 영양교사든 임상 영양사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할 필요는 없더라도 누가 얘기할 때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가기가 사실은 어렵고 우리는 좀 더디게 가면서 베이스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야 되고 요즘 시험 패턴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교수님들 눈에는 안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자꾸 깊어지는 걸 봐서는.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되고 그냥 부딪혀야 돼요. 나 이건 싫어가 아니고 그냥 뚫고 가야 돼. 항상 우리는 탄수화물 하다가 탄수화물 대사에 가서 딱 덮잖아요. 머리 아파서. 그리고 다음에 영양학습 해볼까? 또 탄수화물부터 가. 그러면 뒤에 지질, 단백질이랑 이렇게 하면은 종이가 붙었는 게 떨어지지도 않아. 이렇게 드르륵.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한번 뚫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들 속에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양학이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예방주사를 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얘기를 해도 한 4월쯤 되면 좀 지쳐요. 지쳐해. 그때가 뭐가 들어가냐면 지질이 들어가거든. 지방대사가 막 생각할 게 조금 한 번만 뚫어놓으면 괜찮은데 복잡하니까 이제 막 그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날씨도 따뜻해지지. 한 달 정도 살아보니 조금 마음가짐도 약간 해이해지고 피곤함도 오니까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갖고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때 돼서 막 느낌이 말하면 막 튕겨 나한테 와서 내가 막 여기 막 맞고 막 이래. 말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조금씩 더 노력해도 나도 내 멘탈을 조절해야지 하고 저도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서 이 마의 4월을 넘어가면 5월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지방 대사만 넘어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 고비를 좀 잘 넘기면 좋겠다는 걸 제가 미리 몇 년에 걸쳐서 그게 반복되니까 그게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힘들어지면 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힘듭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극복하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그걸 좀 극복하면 좋겠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기존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에 그 대사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바빴어요. 그게 길어서. 그래서 이제 미리 조금 듣고 오면은 이해도가 빠를까 싶어서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참 다행이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자신이 없는 부분은 이게 섹터로 나뉘어져 있죠. 무슨 대사.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은 들어가서 한번 듣고 이해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제 수업에 대한 거는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시험과 이 과목 진행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 기출 문제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뭐 풀지는 않았더라도 물론 시험을 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면 내용이 우리가 중요해하고 했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변두리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영양학에서 안 다뤘던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조금 멀리 있었던 그 내용에서 여기까지 해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용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걸. 그래서 우리도 이론반에서는 많이 해야 돼요. 다 외우진 않더라도 한 번은 들어봤어라는 느낌이 들게끔 다 짚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을 쓸 때 내 머릿속에 재료가 많아서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시간에는 많이 진행할 거라는 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자료는 많이 나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갔죠. 그죠? 자료가 나갈 텐데 근데 그 자료들이 그 자료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이론 교재를 보조 설명하기 위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그 프린트는 없애도 돼요. 내가 충분히 이해됐다고 하니까 그 분량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해도 되고 난 이거 아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같이 공부를 한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애주기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단원이 시작이 되면 그 영양소에 대한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의 뒤에 요약해놓은 거 한 2장 정도씩 있죠. 탄수화물이 한 2장 정도. 그거를 읽어보고 내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다 체크마크 돼 있으면 기본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본은.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은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내가 됐구나라고 정리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읽고 왔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렇게 생애주기 뒤에 있는 영양소의 개론을 읽고 수업을 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이게 2번 정리하면서 이해도가 좀 높고 내가 정리하기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영양학 교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1과 2로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삽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부터 탄수화물부터 시작을 해서 그 6번에 있는 에너지 대사까지는 고급 영양학 영양 파트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필요하면 뒤에 있는 생리생화학 쪽 파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고 또 왔다가 또 살펴보고 이렇게 보충 자료로 쓰는데 7단원의 무기질과 비타민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기존의 책들은 비타민 지용성, 수용성 뭐 다량 이렇게 나오는 순서로 하는 게 아니고 대사별로 생리대사 말하는 거죠. 생리대사별로 관련된 영양소를 묶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이 생리생화학 쪽 교재를 먼저 보고 예를 들면 혈액대사를 한번 쑥 훑으면서 관련된 영양소들이 뭔지 한번 보면 다시 앞으로 영양학 교재로 넘어와서 혈액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영양소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 어떻게 어디가 중심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자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왔다 갔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프린트물은 보지 않고 일단 이론으로 먼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각 단원별로 구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 영양소가 뭐냐, 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징들이 쭉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의 역할, 기능,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뒤로 넘어가면 이것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느냐. 그래서 성인 기준에서 수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가 이제 한 영양소를 구성하는 그 단원의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탄수화물부터 갈게요. 우리도 이건 뭐 탄수화물이 맨 앞에 있는데 딴 건 할 수가 없고 탄수화물은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방이 끝날 쯤이면 4월 말이에요. 말이 될 거예요. 지방이 예전 같으면. 그래서 탄수화물이 대사 부분이 잘 되면 빨라질 수가 있지만 좀 깁니다. 근데 탄수화물의 대사가 우리 영양학이 필요로 하는 대사의 70%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대사를 훅 훑으면 그 다음 대사들은 조금 달라진 것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관련된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진도가 나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행히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교재에 비해서 내용들을 다른 과목을 분산을 시켜서 시간에 쫓김은 사실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다 마칠 수 있어. 뭐 마지막 돼서 막 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의 영양. 그래서 탄수화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걸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탄단지로 되어져 있는 3대 영양소의 하나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러면 이 탄단지의 특징은 뭔가 하면 뭘까요? 구조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 얘네들의 구조 속에 어떤 원소가 반드시 들어있다. 탄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는 한꺼번에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다른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기물 혹은 무기염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다 나눌 거지만 생명체가 있으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유기물이 있고 무기염류, 뭐 무기물이라고 해도 무기염류가 있고 또 물이 있고 또 하나는 핵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양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걸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 거고 이 핵산은 사실은 탄수화물 입장에서 핵산과 관련된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핵산이 뭘까? 핵산. 핵산은 우리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그 핵 안에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단백질 성분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핵산의 이름이 뭐냐면 DNA하고 RNA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DNA와 RNA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이번 단원에서 하는 탄수화물의 어떤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이 중요해요. 뭘까? 리보스라고 하는 것이 이 핵산을 구성하는데 아주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보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오탄당이에요. 오탄당이라고 하는 건 이름 속에 이 오하고 탄이 뭘까? 탄소가 5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기물로 되어져 있는 것은 크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탄수화물을 나누었을 때
단당류가 있으면 또 단당류를 뭐뭐 있죠? 기본적으로 포도당, 갈락토스, 프룩토스, 과당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6탄당이 되는 거예요. 6탄당. 그래서 5탄당을 하면 우리가 리보스라는 말을 할 텐데 리보스가 우리 몸에서 어디서 필요하냐? DNA랑 RNA를 구성하는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근데 먹는 걸로 중요한 것은 주로 6탄당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큰 요약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와서요. 탄수화물은 결합되어 있는 단당류의 개수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당연히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단당류는 계속 수도 없이 말하게 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섭취하는 것 중에 많이 공부하게 될 단당류이고 이당류는 메가당, 자당의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어요? 설탕도 되고 또 서당이라고도 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슈크로즈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런 말들이 다 자당에 해당이 되고 유당은 젖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락토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가당 같은 경우는 뭐와 뭐?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거. 그래서 이 메가당 말토즈를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것. 그다음 슈크로즈는 포도당과 프룩토스, 과당이 결합된 거.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세 개가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중요한 단당류라고 우리가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가당과 슈크로즈하고 유당도 이제 여러 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구성하니까 그렇게 볼게요. 다당류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인데 이걸 구분을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전분이라 함은 다당류, 당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저장되어져 있는 장소가 어디다? 식물이에요, 식물. 그 다음에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많이 결합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물 안에 있는 글리코겐은 무엇이 원료예요? 뭐가 원료가 돼서 내 몸에 글리코겐이 저장이 될까? 그 포도당이 어디서 왔어요? 먹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식물에서 말한 이 포도당이 아니고 전분은 원료가 뭘까? 자연. 맞아, 위아더월드. 그 전분이 만들어지는 기전이 뭐예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광합성이 되려면 재료가 세 개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돼요. 또,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산소를 만들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은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걔가 전분을 만들면서 산소를 내뿜는 거예요. 그것이 식물이 하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하는 호흡은 거꾸로죠.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는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전분을 만들고 산소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여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식물은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다. 동물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먹어야 한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도당 섭취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분의 근본이 되는 것은 곡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는 것들은 내가 글리코겐을 먹었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전분을 통해서 포도당을 공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당류 하나는 식이섬유가 있는데 식이섬유의 특징은 소화효소, 인간 안에 있는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해서 대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먹었는 것이 내 몸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흡수와 소화가 나올 적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소화라 함은 잘려지는 것, 분해되는 걸 소화라고 하고 흡수는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흡수예요. 근데 들어가는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혈액까지 들어가야 흡수해요. 내가 먹어서 위에 있는 건 흡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소장을 지나가고 있을 때도 아직 흡수가 안 된 거고 대장에 갔을 적에는 어차피 흡수가 안 된 거고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대변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흡수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 외 소화기관이 세포 바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여기다 실을 먹어. 그래서 이렇게 일로 나와. 막 땡기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만큼 구멍이 뚫렸단 말이에요. 여기다 가스를 넣으면 이렇게 해서 항문으로 가스가 나와요. 그 말이 뭐야? 연결돼서 구멍이 뚫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먹은 게 대변으로 나왔다면 그냥 통과만 한 거지 내 몸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인데 예전에는 얘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일을 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대표적인 걸로는 뭐 여기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생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건강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단원에서는 식이섬유만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단당류가 3탄당, 5탄당, 6탄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종류를 볼 겁니다. 그래서 3탄당은 젖산과 피로부산, 그 다음에 5탄당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 이 리보스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헥사는 이 두 개 중에 뭘까? 리보스, RNA고 디옥시리보스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헥사는 디RNA죠. 그게 앞에 있는 디옥시리보스랑 얘는 그냥 리보스 그걸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5탄당은 헥산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리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5탄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다른 5개짜리 탄소를 가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5탄당 인산회로에 가면 이 이름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탄당은 아까 봤듯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로 되어져 있고 2당류는 단당류 2개. 그래서 엿당의 다른 이름이 메가당, 말토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설탕은 자당, 서당 이런 말 쓰고 또 젖당은 유당이라고도 우리가 명명을 하죠. 단당류는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즈, 이눌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눌린은 뭐가 길게 결합되어져 있는 건가 하면 네, 프룩토즈가 마치 그 녹말처럼 쭉 연결되어 있어요. 프룩토즈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물질이 이눌린입니다. 그래서 이눌린은 우리가 영양소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눌린이 사구체 여과율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눌린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이눌린은 이제 우리가 아직 신장에 대한 대사는 안 했지만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해보자면 신장에서 일어나는 신장에서는 뭐를 만드는 장소예요? 소변을 만드는 길인데 그 소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그 대사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여과라는 거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흡수가 있고 분비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여과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구체에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밑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걸러진다는 느낌이지만 의미로는 통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너무 큰 단백질 이런 건 이리 내려오지 못하고 무기질 같은 것들, 물은 거의 다 내려와요. 그리고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가 하면은 방광입니다. 이걸 따라서 오게 되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많이 걸러진 것들이 그대로 오면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여기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막 복잡한 걸 거치면서 아까 전에 여기에 들어온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 사구체 주머니에서 여과가 일어났다 그랬어. 빨간색으로 했잖아. 혈액이에요, 혈액. 혈관이 여기에 들어와. 그러면 이 혈관과 사구체 이 보호막 주머니 안에서 쭈루룩 해서 혈관 속에 있던 노폐물과 또 아주 작은 분자를 가진 물질들이 다 이쪽으로 여과가 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걔네들이 다 방광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이까지 오는 길이 매우 복잡하고 꼬여 있어요. 근데 그 꼬임이 이 혈관이랑도 같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시 심장으로 가겠죠, 혈관들은. 그래서 여기에 온 거는 이런 여과를 하고 막 복잡하게 있다가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있던 혈관에서 떨어진 것들이 같이 얘네들의 나머지 혈관들이 있는 이런 위치에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아까 너무 많이 버렸네. 그리고 다시 재흡수를 하고 아까 미처 못 버린 것들은 다시 분비를 통해서 소변의 길로 다시 넣어주는 여기서 주고받는 작업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려질 것들이 정해지면 이렇게 해서 방광으로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눌린이라는 물질은
여과는 일어나는데 재흡수와 분비가 안 일어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번 여과가 돼서 소변길로 들어섰다면 걔는 분명히 어디로 간다? 방광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 기관, 이 보호막 주머니 사구체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리로 되는 여과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일반적인 것보다 적다면 이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제대로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데 쓰여지는 게 이눌린입니다. 그래서 이눌린의 특징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영양 판정할 적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